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 산 책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몇 개월을 보내면서 글을 쓰는 것은 물론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5월이 접어들면서 저의 일상과 하루를 조금 돌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6월이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싶은 책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주문하기도 하고, 근처 책방에서 야금야금 구매했던 새로 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면서 채널을 다시 활기차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내가 그림이 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초상화의 거장 루시안 프로이드에 대해서 미술평론가 마틴 게이퍼드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어낸 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림이 되다 라고 하는 제목도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굉장히 중의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 책 제목을 접했을 때 내가 그림이 되다 라고 하면 뭔가 예술적 영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초상화를 그렸던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은 물론 작가가 그려내는 작품이긴 하지만 대상,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모델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림이 되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여러분 특별히 뭔가 더 자주 보고 싶거나 뭔가 욕구가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더우니까 물론 온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특히 여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찾게 되는 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드워드 호퍼이거든요. 이상하게 여름에 감상을 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의미가 더 증폭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름의 뜨거운 기온들을 작품 감상을 하면 뭔가 서늘해지고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의 어떤 몇몇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여름이 되면 더 찾게 되는데요. 에드워드 호퍼가 가지고 있는 화풍의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일상적인 풍경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담아내고 그 안에서 뭔가 대담한 선과 색채들, 그래서 그 호퍼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어떤 바이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고 사실주의 입각해서 표현한 그림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하고도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저는 그래서 여름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을 더 보게 되고 끌리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주는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미술이나 어떤 추상미술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라든지 왜곡됨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직관적이고 뭔가 해소된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찾아보고 감상하는 와중에 우연히 루시안 프로이드의 초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표지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엄청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꽤 오랫동안 작품의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게 됐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어서 이 작가는 누굴까?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해서 루시안 프로이드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끝내 이 책까지 연결이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루시안 프로이드는 초상화의 거장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손자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성향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샤이한, 그래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엄청 꺼려한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어떤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과감한 표현들은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어떤 건지 엄청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많은 작품이 삽화가 되어 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묵직합니다. 컬러의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몇의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루시안 프로이드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담아놓고 마틴 게이퍼드의 평론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루시안 프로이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작가와 작품이지만 굉장히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엄청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모 레비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의 그 장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었던 책인데요. 네,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엄청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던 책들, 그리고 읽고 싶어서 계속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책들 너무 쌓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저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돌베개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또 빨리 읽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주기율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딱딱하고 삭막한 이런 느낌 때문인지 계속해서 뒤로 밀려졌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모 레비의 책을 꼭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프레모 레비는 이탈리아 출신의 화학자이기도 한 작가인데요. 파시즘에 저항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굴곡과 화학자로서의 삶의 언어들이 어떤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각 장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첫 번째 제목이 아르곤, 그 다음이 수소, 아연, 철, 칼륨, 니켈 이런 제목들이 달려져 있고요. 과학자로서 프레모 레비가 경험했던 이 각각의 소재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딱딱한 원소의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상상이 되지 않아서도 무척 궁금해지는 책이기도 하고요. 아우슈비츠와 어떤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의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어의, 문학의 문장 속에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무척 궁금한, 또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상상을 하거나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엄청 묵직합니다, 책이. 네.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뭔가 그 원소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 무거운데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문장으로 시작할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는 이른바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박식하게도 그리스어에서 따온 진기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각각 새로운 것, 네온, 숨겨진 것, 크립톤, 움직임 없는 것, 아르곤, 그리고 낯선 것, 제논이라는 뜻을 지닌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아르곤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원소 기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어원에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기율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베개라고 하는 출판사가 좀 뭔가 보증해 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프레드 울만의 동급생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레모 레비 같은 경우도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작가인데요. 홀로코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꽤 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우연히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소설책 동급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 가볍고요. 크기도 굉장히 작고 1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라서 엄청 반가운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글자 크기도 정말 커요. 그래서 엄청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1930년대 슈투트가르트를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소년 사이의 우정을 담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드 울만 역시 유대인 출신으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출생이라고 하거든요. 중산층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을 떠나야 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화가로서의 경력을 쌓았고 파리에서 개인전도 열었던 화가였던 인물인데요. 그러던 중 자신을 예술가로 만들어주고 평생 낭만적으로 살게 한 것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정을 이 동급생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담았고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또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 뒤쪽에 보면은 매년 1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이런 문장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동급생 두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과 이별, 그리고 충격과 감동의 마지막 한 문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소년의 우정이긴 한데 그 안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는 무척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충격과 감동의 마지막 한 문장이라고 하니 엄청 궁금해지네요. 이 소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엄청 가볍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량과 글씨 크기와 책이어서 엄청 또 기대가 되는 책인데요. 왠지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초록초록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숲에서 우주를 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오랫동안 저의 장바구니 안에 있었던 책인데 이제야 이 책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가 작년에 김금희 작가님의 식물적 낙관이라는 에세이를 읽으면서 물론 뭐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그리고 밀접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자연이라는 것과 소통하고 즐기면서 보냈지만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식물을 돌보는 삶에 대해서 새롭게 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조금씩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저의 삶을 위해서 혹은 저의 성장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루틴과 다르게 다른 어떠한 대상을 돌보아야 하는 루틴이 생긴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생긴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챙기지 않았을 때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시간을 조금 조율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루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책임감이라든지, 뭔가 죄책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루틴대로 물을 주거나 햇빛을 보게 한다거나 바람을 쐬어준다든지 하는 그 소소하게 즐기는 일상의 어떤 즐거움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늘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들을 각각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듬과 특성에 맞추어서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관점을 계속 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훈련도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머뭇거림 없이 각자의 특성대로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또 뭔가 계속해서 순환을 해가는 식물의 어떤 시간의 리듬을 배워가면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어떤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생물학자인 이 저자가 테네시주에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상의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숲을 1년 동안 면밀하게 관찰하고 사색했던 결과들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각 장의 그 제목을 보면 굉장히 숲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제목들이에요. 뭐 반딧불이, 달팽이, 나방, 뭐 걷는 씨앗, 바람, 물결, 빛, 사과 이런 것들이에요. 숲을 관찰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관찰했던 것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내가 사색하고 통찰했던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써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나서 머리말을 읽었는데요. 머리말의 문장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도 엄청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숲의 진문맥을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려면 주마간산으로 전체를 훑어보기보다는 작은 면적을 꼼꼼하게 뜯어보는 게 낫다. 극히 작은 것에서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여러 문화권을 관통하는 명상의 주제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비유는 티베트 만다라이지만 서양 문화에서도 비슷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블레이크의 시 순수한 예언에서 만다라보다 더 작은 흙이나 꽃을 비유로 들었다. 한 톨의 흙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리라.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블레이크의 시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고요. 숲의 진문맥을 또렷하게 관찰하려면
전체를 훑어보기보다는 작은 면적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숲을 관찰하면서 적어 놓았던 이 작은 주제들의 이야기 안에 어떠한 보아왔던 것, 관찰했던 이야기와 함께 어떠한 사색과 깨달음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만다라라든지 명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불교적인 가르침의 연결성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하게 되어서 저는 또 무척 더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어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눈 녹는 소리, 기름지고 축축한 나무내음과 함께 새해가 시작된다. 숲 바닥을 덮은 낙엽갈개에 습기가 내려앉았고 대개는 상쾌한 나뭇잎 향으로 가득하다. 구불구불 내리막 숲길을 벗어나 이끼 끼고 마모된 집채만한 바위드로 돌아 들어간다. 산중턱 우묵당 너머에 나의 푯말이 보인다. 낙엽 더미를 뚫고 솟아오른 기다란 바위. 이 사음 덩어리가 만다라의 한쪽 끝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네, 생물학자가 관찰한 숲속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물학자의 시선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숲의 부분들을 잘 표현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깊이 있는 생물학자의 어떤 지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숲에서 만난 어떤 깨달음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 책이고요. 이 책 표지도 너무 멋있어요. 네, 굉장히 쨍하고 선명한 초록초록 숲의 표지가 실려져 있는데요. 이 띠지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선명하고 시원시원한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2013년도 교양과학 부분에 최고의 화제작이었네요. 엄청 오래된 책이네요. 빨리 읽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주는 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책도 천천히 부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서 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제가 올해 처음 알게 된 박보나 작가님의 세 번째 에세이이고요. 제가 읽게 되는 또 박보나 작가님의 세 번째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우연히 책방에서 알게 된 작가이고, 몇 문장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두 권, 세 권째 읽게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언제나 좀 기분 좋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대한 기대도 엄청 커지는 것 같고, 이 작가님이 글을 쓰는 방식, 유쾌하고 재치 있고 또 특별한 그런 문체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작가님이신데요. 이 책도 엄청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과 예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일상에서 우리의 인식을 얼마만큼 넓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 작가와 작품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박보나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술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영화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예술이 내 것이 되는지, 예술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박보나 작가님의 시선으로 일상에서 포착한 것들이 어떻게 예술이란 것과 연결이 되는지, 또 글의
흥미로운 전개도 엄청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드문드문 느리게 쓰고는 있지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글이 실려져 있지만 글의 처음과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의미 있는 키워드는 순간이고 찰나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러니까 어떤 기억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 몸의 감각으로서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되는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중요한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저에게 엄청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서 또 엄청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늘 그렇지만 얇기도 하고요. 분량이 많지가 않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 한 편 한 편씩 편안하게 읽었고, 좋은 챕터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이 책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에세이가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름 없는 것도 부른다면 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 책도 엄청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읽으려고 급하게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 놓은 책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권밖에 읽지 않아서 너무 아쉬움이 남았던 작가이기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작가의 책은 꼭 다시 읽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몇 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어떤 거 갖다 주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날 제가 가지고 나갈 그 가방 속에 쏙 들어가는 가장 작은 책이었던 아멜리 노통부의 오후 4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추천을 해 주었는데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제가 맞아, 이 작가를 내가 잊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작가가 바로 아멜리 노통부였고요. 그때 제가 오후 4시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기도 했던 소설이면서 엄청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제 점점 더워지다 보니 아멜리 노통부의 오후 4시라고 한 작품이 더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 다른 작품도 읽어봐야지 하고 서치를 하다가 머큐리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이북에다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았고요. 이 작품을 읽어본 생각이에요. 수은과 수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머큐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메르크리우스라는 신인데요.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 멀천트라고 하는 상인, 그리고 멀스너리라고 하는 용병, 그리고 멀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어원이 모두 다 이 메르크리우스라고 하는 신의 알파벳에서 따온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멜리 노통부가 머큐리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이유가 이 책의 내용과 연결해서 어떠한 의미인지도 좀 무척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오후 4시라고 하는 소설도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으로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전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게 아멜리 노통부의 저는 작가적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후 4시도 굉장히 분량이 짧은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압축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던 책인데요. 아멜리 노통부 자체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클레어 키건처럼 짧은 글을 쓰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책을 출간을 할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작가를 좋아한다면 굉장히 많은 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골라 읽는 재미도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30권이 넘는 작품을 출간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을 때 다양한 책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복인 것 같고요. 그런 책들 중에 저는 머큐리라는 책을 선택을 해서 지금 다운을 받아 놓았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자극적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폭격을 통해서 얼굴이 망가지고 고아가 된 이 여성이 한 노인에 의해서 한 섬에 감금당한다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엄청 자극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어주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멜리 노통부의 그 독특한 문체와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 지어지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소설책이고, 점점 더워지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잘 어울리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멜리의 노통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6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모든 책들이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병렬 독서로 몰입해서 읽을 책, 나가서 읽을 책, 조금씩 읽을 책까지 선택을 해서 동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권의 새로 산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직 소개해드릴 책이 더 남아있어서 다음 주에도 새로 산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